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홍규표 부장입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마켓 트렌드하고 지금 현재 마켓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내용과 그다음에 레이크하우스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오버뷰하고 그다음에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하고 오픈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용하고 키피처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트렌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오픈소스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분야를 막론하고 뭐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파이낸스나 HR이나 IT, 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뭐 매출을 증대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근데 이 데이터 관리 기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데이터 자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좌측에 보이시는 데이터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프라가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경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고 온프라임 환경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DB에서만 다루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만 저희가 핸들링하고 작업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문서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품질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강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품질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데이터의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거버닝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데이터 핸들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온프라미스 환경, 이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 구조가 모든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데이터가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 시장 쪽에서 인프라를 점차 클라우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비용 효율성 때문이겠죠. 리소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디테일하게 관리된 것 안에서 TCO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뭐 데이터 품질을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거버닝 얘기를 이제 잠깐 꺼냈었는데요. 이런 거버닝 문제들은 뭐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기업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흔히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엔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 뭐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까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인데요. 90년대 후반 정도쯤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됐죠. 그때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뭐 회사들이 이렇게 뭐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해도 뭐 괜찮겠죠. 예, 뭐 테라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오라클 엑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이제 네티자라든지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어플라이언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굉장히 적절하게 최적화시켜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왔죠. 그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 이런 강력한 그 성능을 바탕으로 보통 이제 시각화 솔루션, 즉 뭐 BI 솔루션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해서 통합 대시보드나 통계적인 어떤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런 이제 큰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죠. 엄청 비쌉니다. 예, 비싼 환경에 놓여지게 됐고, 이 스트럭처드 데이터, 즉 이제 RDBMS에 그 국한된 데이터 핸들링 요소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죠. 그리고 확장성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뭐 쿼터렉이나 뭐 하프렉, 뭐 이렇게 렉 단위로 이제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번 확장할 때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벤더 락인 효과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번 뭐 이제 뭐 T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도 아직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단계를 지나서 2000년대, 보통 이제 한 2010년 초 중반부터 후반 정도까지 데이터 레이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하둡일 것 같아요. HDFS라고 하는 그 하둡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가 처음에 이제 구축이 상당히 많이 됐었죠. 얘의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형화된 RDBMS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제해서 담았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니죠. 데이터 레이크 시대에는 파일 형태의 시스템, 파일 형태의 데이터들도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일부분은 이미지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지만 약간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놈이 나오게 됐고요.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둡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뭐 안에 이제 하둡 시스템뿐만 아니고 거기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하이브라든지 이런 SQL 쿼리를 처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우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리소스를 제어하는 주키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사용한 시스템이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장점은 여러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조금 저렴한 구조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렴했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점들에 반해서 단점들도 조금 극명했어요. 그러니까 단점들은 복잡성이 아까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데이터 품질이 조금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보다는 이제 파일 형태의 어떤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 뭐 NoSQL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에 약간 열악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능적인 부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만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데이터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인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신경이 쓰였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적절한 시스템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세 번째, 201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속속이 등장을 하게 됐죠.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고요. 최근에는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 나오면서 레이크하우스 컨셉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데이터브릭스나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 이제 진출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드리미오나 스타버스트 같은 업체들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오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당신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옴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고 당신들이 원하는 시점까지만 내가 돈을 받겠다. 월별 과금이 아니고 정말 일별이나 시간 단위 과금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에 상당히 이제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점들, 방금 말씀드린 장점들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들도 극명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단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요. 단일 엔진만 쓸 수 있는 구조이고 공급업체 종속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도입 비용은 굉장히 쌌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반에 가면 갈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했다. 그리고 일부분 머신러닝이나 AI 기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히려 데이터 레이크보다 조금 더 한정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최초의 어널리틱스 어플라이언스였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양갈래로 이제 나뉘게 됐죠. 하나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하드 시스템 쪽, 파일 시스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고, 하나는 위쪽에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좌상향에 있는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중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엔진들은 프레스토나 스팍이나 플링크나 이런 딤이나 이런 엔진들이 주로 이제 오픈소스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운데에 보면 메타스토어 또는 메타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아이스버그라는 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레이크하우스 업체들에서.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비슷한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파치 아이스버그라는 오픈소스입니다. 그건 뒤쪽에서 오픈소스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구도는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을 가게 됐던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는 이 온프라임이나 클라우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던 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인프라들이 이제 점차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조금 락인이 강한 독점 기술이나 종속형 기술에서 오픈 기술 또는 개방형 기술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 대세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메타스토어를 굉장히 중앙 집중형으로 강력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다이나믹하게 액티브하게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고요. 예전에 사일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AI나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분석 알고리즘들이 대규모로 배포되는 환경으로 기술 트렌드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플랫폼의 티어가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어떤 컨셉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어플라이언스 형태 90년대 후반에 얘기되었던 것들은 이게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레이크하우스로 넘어간 모델에서는 그나마 메타스토어가 약간은 분리된 형태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구성 요소가 굉장히 긴밀하게 그 조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에서는 이런 어떤 끈끈한 그 메타데이터와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같이 커플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뭔가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웨어하우스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웨어하우스에서도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이크하우스의 단초가 됐고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은 엔진과 메타스토어 레이어와 스토리지 레이어를 완벽하게 분리한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멀티티어로 구성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스토리지 안에 데이터 저장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단순히 데이터만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메타스토어라는 플러그를 통해서 엔진을 여러 가지 멀티 엔진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데이터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도 줄이고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이런 여러 가지 멀티티어 아키텍처로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티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아키텍처는 컴퓨팅과 메타데이터 또는 메타스토어 쪽하고 스토리지를 완전하게 분리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SQL 엔진이라고 하는 보통 흔히 이제 프레스토나 플링크나 스팍이나 이런 이제 오픈화된 어떤 SQL 엔진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한 곳에 처리하는 부분이나 아키텍처를 굉장히 단순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레이크하우스의 주요 컴포넌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중복성을 줄임으로써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레이크하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볼게 될 건데요. 레이크하우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 두 가지를 복합시킨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화면에서 조금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 흔히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지금 스타버스트나 드리미오 같은 그 업체들은 1세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엔진을 하나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 자기네들 자체에 장착된 엔진들을 사용하게 되고 기존의 DW 환경보다는 훨씬 저렴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아주 저렴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세대 어떤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이 우리의 기대치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차세대 엔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IBM도 왓슨엑스닷데이터라고 하는 차세대 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같이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장표에서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퍼포먼스.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BI나 또는 시각화 솔루션과 연계해서 대규모의 어널리틱한 쿼리 또는 대규모의 어널리틱한 분석 처리를 위해서 탄생된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그 장점이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어떤 AI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고 그런 시스템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시킨 형태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형태이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인 퍼포먼스 부분과 굉장히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두 가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걸 굉장히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에서 안쪽에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넣고 그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대적인 레이크하우스 솔루션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멀티 엔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레스토라든지 스파기라든지 플링크라든지 DM이라든지 이런 인메모리 또는 MPP를 그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 엔진들을 제공하는 게 레이크하우스 솔루션의 조금 특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레포지토리 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제가 뭐 아파치 아이스버그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뒤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를 완벽하게 분리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뭐 데이터 품질이나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거버닝 체계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반드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도 이런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 데이터 정책을 반영한다거나 보안적인 측면 또는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시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이제 오픈 소스들로 이제 구성을 많이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런 오픈 소스들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벽하게 분리한 멀티티어 시스템이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는 이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런 구조를 이제 약간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처럼 완벽하게 분리된 형태로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벽하게 분리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리를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스토리지 쪽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중복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팅은 내가 원하는 컴퓨팅, 뭐 BI 솔루션이나 대시보드를 이용할 때는 프레스토를 이용하게 되고 또는 뭐 분석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또는 뭐 스파기나 플링 같은 이런 그 오픈 소스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항상 엔진 쪽으로 데이터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ETL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밀어넣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방식을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스토리지 간에 직접적으로 콜드 스토리지하고 웜 스토리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밀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형태와 데이터 포맷과 상관없이 아이스버그라는 오픈 테이블 포맷에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 즉 파퀴시나 ORC나 에이브로나 또는 뭐 CSV나 엑셀 파일이나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아이스버그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이 중재 역할이라는 게 결국 쉽게 표현하면 플러그 그 콘센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110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아이스버그에서 110V 콘센트를 꽂아주는 거고 내가 220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이스버그가 그거를 알아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중복해서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든 세미 스트럭처든 아무 데이터든 일단은 스토리지 쪽에 적재를 다 해버리고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주고 중간에서 커넥팅 역할을 해주는 거는 아이스버그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는 위쪽에 있는 멀티 엔진을 같이 이제 커넥팅을 해줄 수 있는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과 뒤쪽에서 이제 아이스버그의 이제 기능들을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또는 이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 같은 이런 중간에 오픈 테이블 포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링이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요.
먼저 프레스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프레스토는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2012년도에 처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오픈소스 아파치 재단 쪽으로 도네이션 된 건 2013년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레스토가 2013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얘네들은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MPP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테이블 또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분산 쿼리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이브 테이블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하둡 시스템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레스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커넥터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아이스버그에서도 다양한 형태들의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ANSI SQL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컴포넌트들 구성을 보면 머리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노드라는 놈이 있고요. 이 코디네이터 노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태스크를 워커 노드 쪽으로 이제 분산시켜서 일을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 코디네이터 노드죠. 워커 노드는 실제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실제 일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워커 노드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커넥터라든지 뭐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코디네이터 노드들과 다수의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워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레스토 얘기를 하면서 아하나라고 하는 업체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나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메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프레스토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고 2023년에 IBM에서 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IBM이 굉장히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다른 시스템, 다른 솔루션에서도 플랫폼 내에서도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진영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하나라는 업체입니다. 아하나는 메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두 개가 있거든요. 랩터 X라는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벨록스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메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레스토가 조금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약간은. 근데 그 랩터 X라는 놈은 프레스토를 10배 이상 증폭시키도록 뭔가 캐시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캐시 관리라는 게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다단계 캐시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캐시를 관리하는 어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랩터 X라는 쪽에 이제 프레스토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벨록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프레스토는 자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벨록스라는 거는 자바 환경에서 구동되는 펑션이라든지 조인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듈들, 그 SQL 쿼리를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는 모듈들을 C++로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그 프로젝트에 아하나라는 업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지금 IBM 쪽에서도 프레스토에 아하나의 모듈들을 얹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아하나 업체를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랩터X의 어떤 계층적인 캐시 관리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준 장표이고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메타스토어 부분에 캐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케줄러에서 캐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워커에서 실제 그 리모트 스토리지에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 그 어떤 그 파일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와서 캐싱을 해서 빠르게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쿼리 처리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이 랩터X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벨록스는 아까 이제 엑셀러레이터 가속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C++로 개발이 되어 있고 공통 기능으로서 뭐 함수라든지 조인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정렬, 그룹핑 뭐 이런 것들을 다 C++화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버그를 진짜 중요시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스버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인큐베이팅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아파치 재단에 도네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조력을 해서 공식적으로 오픈 소스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도 페타바이트 규모 이상의 테이블들을 개방형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핵심 기능 쪽에 얘가 HID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이브 쪽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 중에 하나가 HID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단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버그라는 놈이 HID 지원, 즉 데이터 정합성이라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아이스버그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뭐 메타데이터 확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냅샷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스냅샷 방식은 잠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 뭐 에이브러, ORC, 파크엑 같은 이런 오픈형 그 테이블 포맷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커넥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스냅샷 방식을 이용을 해서 롤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시간이 조금 허락을 한다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라는 놈이 제일 최상단에 있고 얘는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 아래 메타데이터 레이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파일이나 매니페스트 리스트,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파일을 하이브 테이블처럼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익스플로러 형태로 폴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인덱싱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로 바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레이어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부분은 데이터 레이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스버그가 레이크하우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왓슨엑스닷데이터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레이크하우스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IBM 레이크하우스의 차별성은 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놓기는 했지만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왓슨엑스닷데이터 오픈소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쿼리 엔진으로는 프레스토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스션 엔진 또는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할 때는 스파크 엔진이나 플링크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스토리지 에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거버닝 체계들도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가상화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지금 오픈소스상에서는 제공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옮겨와서 가상으로 미리 조금 초벌 구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왓슨 쿼리라고 하는 페더레이션 엔진입니다. 그것들을 같이 적절히 섞어서 저희가 왓슨엑스닷데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프레스토 쪽은 아하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터들을 보강한 그런 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엔진들을 계속 추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IBM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DB2 엔진이나 네티자 엔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금 오픈 소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오픈 소스들을 계속해서 보강해서 오픈 소스 아키텍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소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레스토 엔진과 DB2, 네티자 같은 엔터프라이즈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정합성이 조금 중요하고 뭐 계정계 시스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뭐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핸들링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DB2나 네티자 같은 엔터프라이즈 엔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토 같은 그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그 BI 솔루션이나 시각화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분석 쿼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스토리지하고 그 컴퓨팅 엔진을 이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이 중간에 조금 붕 뜬 부분이 아이스버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레이크하우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너지. 그 다음에 안시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엔진에 비해서 2세대 엔진이 조금 나아진 환경들이 있거든요. 2세대 엔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멀티 엔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엔진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스토나 스파크나 DB2나 네티자 같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든지 또는 프레스토 환경 같이 이제 그 멀티 엔진들을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차세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1세대 환경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엔진들을 쓸 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멀티 엔진들을 쓸 수 있고 아이스버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커넥터 역할을 해주고 스토리지는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 그리고 지금 왓슨엑스 데이터는 온프라임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이나 모두 그러니까 디플로이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웨어하우스나 지금 1세대 엔진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을 극복한 차세대 엔진이 그 2세대 또는 차세대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을 구성을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데이터를 굉장히 커넥션을 빨리 해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사스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금방 작업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스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온프라미스 포함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전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엔터프라이즈 엔진을 이제 인프라 환경에서 인스톨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인프라 위에서 스토리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거버닝 체계나 메타스토어 기능들을 보강한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이스버그나 데이터 포맷들을 같이 멀티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쿼리 엔진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들을 이제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왓슨엑스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싱글 포인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엔진들과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한 멀티티어 거기에 더해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엔진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요. 내장된 거버넌스나 보안 체계에서 굉장히 이제 자동화된 거버닝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소스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IBM의 통합적인 솔루션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게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용적인 절감 부분도 확실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사용함으로써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혹시 이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브리핑 세션을 별도로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고 디스커버리 워크샵이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주신다거나 IBM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